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무뚝뚝한 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많이 정은 없었지만 항상 곁에 계셨죠. 서울로 올라가 열심히 살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아무 티도 내지 않으셨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실 정도로 저를 자랑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수가 줄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가 배려했지만 그마저도 자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는 벽에 기대 앉은 채로 말없이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돌아섰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렇게 고생해서 너 키웠더니 성공하고 나선 아버지 돌보지도 않는다는 말을 던지셨고 그게 또 제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는 곡기를 끊으셨습니다. 평생 카드를 쓰지 않으신 분이라 한 달에 한 번 현금 100만 원씩 드렸는데 집엔 먹을 것도 돈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저는 서울로 올라가는 척하고 집 근처에 숨어 아버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아버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가 드린 현금을 불 속으로 그대로 던지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뛰쳐나가 아버지를 붙잡고 외쳤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편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며칠 후 집 정리를 도와주던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물건이 발견되었다고요. 그들이 제게 건넨 건 한 장의 종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의 성공이 꼭 내 성공 같았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이젠 너에게 짐이 될 것 같구나. 나도 내 정신이 아닌 순간들이 점점 많아졌다. 밥을 앉혀놓고 밭을 나가 솥을 태워 먹은 날도 있었지. 스스로 느껴지더구나. 이제 치매가 오는 것 같아. 너한텐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내 삶을 마무리하려 한다. 내일 내가 오는 날인데 그날만은 제정신으로 너를 보고 싶구나. 그 유서를 읽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끝까지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던 아버지의 마음. 그 조용하고 단단한 사랑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 아버지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다음에 꼭 다시 만납시다. 안녕하세요. 채널 관리자입니다. 오늘 사연은 한 아버지의 조용한 사랑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종혜입니다. 올해 70입니다. 평생 서울에서 살다가 늦게나마 아내랑 둘이서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죠. 은퇴하고 나니까 참 허전하더군요. 출근도 회식도 할 일도 없어지니까 사람이 그냥 투명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린 생각했죠. 이젠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살아보자. 서울 집을 팔고 귀촌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믿을 만한 부동산이라며 광고하는 걸 보고 전화했죠.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설명도 참 조리 있었어요. 이 땅이 정말 좋아요. 바로 옆에 내과도 있고요. 집도 지으실 거죠? 공사업체도 저희랑 제휴된 곳인데 싸고 튼튼하게 해줘요. 우린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터전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전 재산을 걸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게 사기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땅 주인은 따로 있었고요. 공사업체는 자재비 명목으로 성금을 받아 간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리는 전 재산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됐고 우린 마을 빈터 옆 차 안에서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 저는 그 눈물 소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무지한 탓이야? 행복을 쫓는 것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계약을 했어. 우리 둘 다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절망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그날 밤 우린 마을 슈퍼에서 번개탄을 사왔습니다. 차창을 닫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죽는 것도 무섭지 않을 만큼 삶이 너무 낯설고 멀게 느껴졌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문 좀 열어보시오.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이장님이었죠. 우리에게 번개탄을 판매한 슈퍼 주인 할머니께서 외지인이 번개탄 하나를 사갔다고 이장님께 전화를 건 거예요. 이장님은 그 길로 뛰어나와 우리 부부를 찾아다니셨던 겁니다. 동네가 시끄러웠으니 소식을 이미 알고 계시던 이장님은 우리를 마을회관으로 데려가시곤 뜨끈한 보리차를 건네주시며 그냥 조용히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이튿날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얘기를 꺼내셨고 믿기지 않게도 마을 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릴 위해 빈집을 수소문하고 함께 페인트 칠을 하고 문짝을 고쳐주셨어요. 우린 가진 게 없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긴 서울처럼 혼자 사는 데가 아니에요. 같이 삽니다. 우리 마을 식구가 된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오. 그 말에 참 오래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서 마을 일손도 거들고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처럼 넓고 반짝이진 않지만 이 집은 정말 우리 집이에요. 가끔 서울에서 친구가 전화해서 묻습니다. 야, 너 귀촌해서 고생 많이 했다며? 후회 안 해? 저는 말합니다. 최고의 선택을 한 것 같다고요. 살다 보면요,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누군가의 손길 하나가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우린 분명히 절망 끝에 있었지만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 덕분에 희망이라는 걸 얻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이 어두운 터널에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희망을 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채널 관리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끝자락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 한 귀촌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손주 얼굴 한 번 더 보겠다고 이번엔 아들 부부 출장 때문에 며칠간 손주를 봐주러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엔 시골에서 땀 흘려 농사지은 고구마며 호박 나물들 직접 삶고 무치고 볶아서 푸짐하게 반찬을 보내놨거든요. 김치볶음, 장조림, 콩자반, 오이 무침까지 하나하나 도시락통에 정갈하게 담아 보냈어요. 맞벌이 하는 부부가 밥 한 끼라도 편하게 먹었으면 싶어서요. 근데요. 서울 집에 도착해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사이 손주 재워놓고 혼자 부엌 정리를 하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텅 비어 있더라고요. 통 하나, 뚜껑 하나 안 보여요. 보름도 안 된 일이었거든요. 그 많은 걸 벌써 다 먹었을 리도 없고 설마 버렸나? 괜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입맛이 안 맞았나? 짜다고 했던 거 너무 많이 넣었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느 순간부터 괜히 내 자신이 민망해졌어요. 그날 밤 혼자 냉장고 앞에 앉아 괜히 쿡쿡 찌르는 마음을 달래봅니다. 애들 사는데 불편 줄까 봐 만든 건데 혹시 괜한 짐이 됐던 건 아닐까?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다가 참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내가 보낸 반찬들 말이야. 너무 많았지? 혹시 버렸니? 아들이 잠시 조용하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그 안엔 회사 회의실 테이블 가득 놓인 반찬들.
우리 집 김치볶음 나물 장조림, 그 반찬들을 회사 동료들과 함께 나눠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사람들 얼굴 가득 웃음이 있었고 그 아래 적힌 글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표 반찬으로 오늘 점심 대박. 진짜 손맛 인정입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은 내가 만든 반찬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고 회사 사람들과 나누며 우리 엄마가 해준 거예요 하고 말하고 싶었던 거였더라고요. 엄마 다들 너무 맛있대. 특히 장조림은 없어서 못 먹어. 그래서 회사 냉장고에 넣어두고 점심시간마다 같이 먹었어. 서운했었거든요, 정말. 반찬이 없던 냉장고 앞에서 혼자 괜히 민망하고 속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얼굴.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말 없이도 전해지는 마음, 그게 참 오래 남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의 진심은 조용히 그렇게 전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을 이룬 남자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검소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삶은 늘 뒷전이었죠. 그런 아내가 어느 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고 아내의 물건엔 손도 대지 못한 채 그대로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다 장성했고 저는 공사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일도 더는 못하게 되자 그제서야 아내의 물건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아내의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수첩 한 귀퉁이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책방 뒤 작은 서랍, 오래된 상자 안.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젊을 적 자주 가던 동네 헌책방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책방 주인은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직접 오면 전해달라고 부탁해두고 갔다고 하더군요. 서랍의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그 안엔 아내가 평생 모아온 통장과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늘 고생만 시켰지요. 이제는 저희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마시고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 하세요. 저는 편지를 들고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일, 아내가 허락해 준 시간이었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아내의 수첩을 품에 안고 그곳에서 피어난 들꽃을 하나씩 꺾어 수첩에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도 여행을 합니다. 혼자가 아니란 기분으로 마치 아내가 제 옆에 함께 걷고 있는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채널 관리자입니다. 평생을 서로만을 위했던 한 부부의 가슴 뭉클한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6세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땐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 중 가장 따뜻한 봄날 같았죠. 그 아이가 제 무릎에 처음 안겨왔을 때 손이 떨리면서도 마음이 벅찼어요. 내가 낳은 아들의 아이. 이렇게 또 한 세대가 이어진다는 게 신기하고도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즘 애 키우는 방식은
우리 때랑은 정말 너무 달랐어요. 아이가 울기만 해도 바로 안고 달래주고 수시로 체온을 재고 모든 걸 휴대폰 앱으로 관리하고 한밤중에도 일어나 수유하고 트림을 못했다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솔직히 말하면 좀 지나치다 싶었어요. 우리 때는 우는 아이 그냥 좀 울리기도 했고 온 가족이 돌아가며 키웠잖아요. 먹을 거 부족해도 잘만 자라고 유기농이 뭔지도 몰랐는데 건강하게 컸죠. 아이 엄마는 항상 바빴고 그래도 애들은 스스로 컸어요. 애는 엄마 손끝으로 큰다는 말 우린 믿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돕고 싶은 마음에 한두 마디 조언을 했습니다. 밤중 수유 자주 하면 습관돼. 이유식 너무 빨리 주지 마. 기저귀는 자주 안 갈아도 돼. 정말 좋은 마음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전 요즘 육아책 보고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웃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철렁 내려앉았죠. 그 뒤로는 제 말에 대꾸도 잘 안 하더군요. 아이가 울면 제가 안아주려 해도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하면서 서둘러 데려가요. 기저귀를 갈려고 해도 이미 갈았어요. 하면서 다급히 손을 맞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변한 건 아마 제가 아이 이유식 얘기를 꺼낸 날부터였을 겁니다. 이유식은 찹쌀에 단호박 살짝 섞으면 좋아.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먹고 잘 컸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식탁에 앉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서 지금은 단호박도 못 줘요. 그건 좀 옛날 방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낡은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턴 저를 도움되는 어른이 아닌 귀찮은 간섭꾼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들이 올 때도 그저 의례적으로 대하고 아이 돌 무렵엔 그 집에 가는 걸 제가 피하게 되더군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야 하나 괜한 걱정에 나선 건가 싶고 아이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전에 나는 이미 물러난 사람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아들은 참 따뜻한 아이예요. 엄마가 키운 방식이 틀렸던 게 아니에요. 그땐 그게 최선이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요즘은 조금 달라요. 우린 지금의 방식대로 해볼게요.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참 두고두고 생각났습니다. 며느리도 참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의 방식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어서 조금 예민한 그겠죠.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건 그만큼 무거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 도와주는 어른이 아니라 지켜보는 어른이 되기로 했습니다. 말보다 조용한 응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며칠 전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주말에 잠깐 시간 되세요? 저 혼자 쉬고 싶어서 그런데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문자를 보며 웃었어요. 그래. 이런 부탁을 받는 게 더 고맙다. 내 경험이 이제야 살짝 피로해지는 순간인가 싶었죠. 할머니의 자리는 말 많은 조언자가 아니라 언제든 다정한 쉼터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채널 관리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조금 더 조용히 기다려주는 여유가 있다면 그 거리는 다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가족이 함께 자라는 일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